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바라보는 화요일의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십니다. 김근식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오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 부산 세계로 교회를 간 데 이어서 오늘은 또 교계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로 교회는 그 소년보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는 소년보 목사의 구속 종교 탄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입니다. 소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소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예, 이제 뒤에 이제 최고위원들과 부산 지역구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오늘은 이제 한교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을 갔단 말이죠. 자,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조 대표님부터.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가 종교를 끌어들이고 종교는 정치를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유착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는 정교 분리 원칙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으면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일종의 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도 정치권에 대해서 부탁을 많이 해요. 민원. 그런 유착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특검 조사 때 보면은 뭐 조창기도회 회장, 부회장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소년보 목사 구속은 저는 이건 좀 상당히 좀 심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심한 경우다. 심한 경우다. 아. 이거 구속 사안이냐 말입니다. 거기 차라리 정면 대응을 해가지고 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분이 한 행위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으면 몰라도 예. 그것보다 훨씬 낮은 좌담회 형식의 뭘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분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탄핵에는 반대했다가 딱 4월 4일 되니까 그 뒤에는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한 이게 자제도 하신 분이라서 어쨌든 이런 큰 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거짓말에 넘어가서 목사가 넘어가면 교인들도 같이 넘어가잖아요. 예. 이거 한국 교회에 앞으로 큰 문제를 하나 남겼습니다. 일단 구속한 게 이제 특검은 아니고 이제 검찰인가요? 네. 부산 예, 특검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검인데, 자 우리 예. 저도 그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컸는데 예. 조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다른 면에서는 좀 의아스럽긴 해요. 구속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도망 도주의 도주의 우려?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혐의는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굉장히 혐의는 소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건 공개 방송에서 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도 선거를 치러 본 사람이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너무 섬세하게 이 입과 발과 손을 묶어놔가지고 그렇죠. 예. 걸면 걸려요. 그렇죠. 정말 무서워요. 저는 이건 언젠가는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현행법이 그래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명백히 되긴 됩니다. 이제 그러나 그러게 하는데 과연 도주하실까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아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구속을 시켰더라고요. 예. 판사님이 영장을 발부한 예. 게 도망할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우리들이 모르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을 구속을 시켰다는 게 일단 납득은 안 가지만 뭐 어쨌든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히 뭐 수용을 하는 건데
장다영 대표가 가서 부산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부산에서 하고 이제 기독교 전체 탄압으로 이제 등치화 시키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것 좀 고민해봤습니다만 저 세이브 코리아 손현보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동혁도 왔었고 그때 저 전한길도 왔었고 많은 사람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대규모로 했었던 그 기본 동력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예, 아실 거예요. 예. 기독교 방송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걸 다 들었는데 민주당 진보지정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랑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기독교인들은 아주 거의 대궐기를 해서 한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정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손현보 목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동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때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기독교인의 순수한 신앙적 입장하고 탄핵 반대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하고 좀 다른 겁니다만 그 동력이 연결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성향의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정책자니까 분석을 해보면 이제 좀 나이 드신 영남 지역의 그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때부터 또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 때부터 당원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보수 괴멸에 대한 이 수치심 때문에 예. 배신자론에 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뭐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만 또 하나가 이 젊은 남성들이 이제 서부 지역 난동 사태처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 젊은 청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산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 강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예. 근데 실제로 그것을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많지는 않지만. 보셨군요. 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가 분석하기로는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과잠을 입고 나와서 포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각 대학 주요 메이저 캠퍼스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과잠 입고 했던 분들인데 그 청년들이 대부분 그 집회를 하기 전에 손을 잡고 통성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이제 이런 기독교계 일부의 흐름이 있어요. 저는 그것과 이제 세이브 코리아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던 손영호 목사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윤어게인 세력의 온상이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은 여기가 기독교 방송이니까 우리 박재홍 앵커께서 잘 좀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가 예. 제대로 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예. 스스로 좀 반성하고 성찰하고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CBS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손현무 목사 이제 세이브 코리아 이 부분이 이제 윤어게인을 계속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 또 이제 이분을 살리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그런가요? 했대요. 물론 그 분위기는 이해가 하지만은 예. 이거는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것도 있고 우리 민족사 정신 위에 세워진 것도 있고 예. 독립운동 정신 위에 세워진 것도 있으니까 예, 어떤 예. 특정 종교를 이건 저 미국 같으면은 뭐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게 미국의 건국 정신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면은 있지만은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발언은 하면 할수록 국민을 이 분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보수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이런 그 평화와 번영과 민주화 이거에 큰 동력이 된 건 맞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현직 정치판에 또 현직 그 정치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계속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정치인들이나 뭐 대선 후보들이나 뭐 대통령들이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사회의 원로 어른들로서 이 지혜를 얻고자 듣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의 정치적 어떤 노선,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당신들 종교가 좀 어떻게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이제 통일교가 뭐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한다든지 그렇죠. 신천지가 당원 가입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당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그런 조짐과 이게 현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와 종교에 좀 적당한 그 선. 긴장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예. 저는 그런 건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개신교 신도인데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탄핵 기간 중에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는 교회가 하나님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을 찢어 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분열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지금 사실상 분열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예. 아주 서먹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고 우리 개신교가 뭐 개화기 때나 독립운동할 때 그리고 건국과정 그다음에 근대화 과정에서 그럼요. 그 정신적인 동력을 제공한 거는 누구도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예. 다만 지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네. 위기에 처해가지고 정치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이제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은 교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사법 체계에서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묻도록 책임을 묻는 게 맞고, 근데 손유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계 일정한 지지와 토양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탄핵 반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 정광훈의 광화문 광장과는 달리 여의도에서 할 때는 상당히 세련되게 문화 행사도 하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탄핵 결정돼서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이 그 토양하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이걸 재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목사님들을 유시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 어떤 정체성을 확보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도 그런 그 기독교계 일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또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런 기독교를 한쪽으로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정말 이 부분은 언젠가 그 CBS에서 특집을 한번 하세요. 특집을. 알겠습니다. 주영훈 씨도 불러가지고 나하고 한번 해. 주영훈, 그 새롭게 하소서라서. 그렇지. 한번 하세요. 좀. 그런데 큰 교회가 많이 그럼요. 들어가는데 큰 교회는 큰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 나는 이 목사들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좋은 아니 말씀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게 아닌 거라고 밝혀지면은 신도들한테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거짓말은 너희를 부자유케 하리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인데 예. 그건 너무 뻔뻔해요. 예. 목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 장면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아이고 죄송해요. 예. 그 김장한 목사님이나 예.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 특검에서 압수수색영장 하고 예. 또 소환하고 이런 건 이게 이제 기독교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쓸데없이 한 거죠. 그걸 왜 그 짓을 합니까? 그 두 분은 과잉수사를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그렇죠. 영적 지도자로 사실은 뭐 평가받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그 사단장이 그렇게 처해 있으니 사단장 부인이 독실한 그 신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이 구명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전화 통화한 게 무슨 뭐라고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서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CBS가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진짜예요. 예. 오늘 15분 동안 거의 특집을 한 것 같은데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제 특검에서 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이미 책과 그 KBS 다큐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과 내용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내가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가야 된다. 당연히 나가야죠. 예. 그러면 무슨 법리상으로도 나가야 되고 네, 이게 네. 특검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지금 특검에서 하는 수사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적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은 수사와 재판, 확정 판결문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예. 그리고 책을 썼어요. 예. 그 책,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그 책이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예. 그러나 책은 책이에요. 자기가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책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안에 훌륭한 일을 했죠. 계엄 진압에 제일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예. 역사의 기록을 남기려면은 자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난 나갈 거라고 봐요. 아 나갈 거라고 이렇게 본다. 계속 안 나가려고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 이해는 해요. 나가면 자연히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불리하잖아요. 예. 그걸 가장 고려해가지고 또 배신자로. 배신자 프레임에 하는 그는 이해는 가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역사의 기록 그리고 이 또 걸려 있는 사건이 시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 가장 큰 사건, 공화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거든. 이 그렇죠. 반역죄를 지금 다스리는데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나갈 거라고 본다. 저 김무식 교수님은 글쎄, 저도 좀 고민거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조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저렇게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할 테면 해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특검의 정치적 의도입니다. 이 시기에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예. 하필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 신문 그러니까 먼저 증인 인정 뭐라고 합니까? 뭐 법원에서 불러가지고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공판전 증인신문. 공판전 증인신문까지 해서 부른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고 그 정치적 의도는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 전당대회 제가 다 떨어졌지만 지금 우리 당 국민의힘 분위기가 배신자론이 득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배신자론의 구호와 그 낙인 한마디에는 그냥 모든 천지광풍에 다 쓰러져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만약에 이 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증인신문이라 하더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다. 그리고 그걸 이른바 또 윤어게인 세력들이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봐라. 그 배신자 프레임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참과 거짓을 떠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저는 문제제기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특검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특검이 분명히 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검은 민주당이 아닌데? 아닙니다. 민주당 측에서 임명한 특검이죠. 아 그래? 그럼요. 그래서 아니, 절대 그, 예. 여야가 합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임명한 예, 사람이지만 네네네. 지금 3대 특검은 전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예.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유튜브니까 좀 말씀드리면 특히 내란 특검을 하는 조은석 특검은요. 아. 저도 듣는 검찰 내에 평가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하는 그 특검 분하고 다릅니다. 조은석 특검은 특수통으로 유명한 분인데 예. 평가가 있어요. 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철저히 정치적인 어떤 특수통이에요. 평가? 정치적이다. 아 그럼요. 아. 한번 몇 명만 수소문 해보면 압니다. 그 양반 철저히 정치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웃으실 때. 근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주위에 그 기수나 기수 선후배에서 물어보세요. 평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런데 이게 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썼잖아요. 잘 알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특수통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예, 특수부 검사 출신. 아, 당연하죠. 예. 자세한 선책을 읽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가지고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책을 보면 책 보실수록. 보면은.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거든요. 계엄 진압된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헌법에 이미 없어진 없는데 내용인데 5공화국 때 없어졌는데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이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마치 계엄 선포권이 고유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헌법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음. 그리고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늦어진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왕 저질러 놨으니까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계엄 해제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부분은 이번 특검이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의 진짜 원인이 뭐냐? 진짜 동기가 뭐냐? 반국가 세력 척결이냐, 부정선거 발본 세곤이냐가 아니고 김건희 씨 보호냐,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특검법이 한동훈 세력의 이탈로 해서 통과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공포심이 12월 3일 계엄 뭐 진짜 원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말하는 당내 사정, 배신자 프레임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안 나간다면은 나중에 상당히 크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다시 해서 당대표 된 다음에 출석해서 하는 걸 하죠 뭐. 그때 특검이 끝나잖아요. 내년 왜냐면 저 같은 지방선거 경우도, 끝나고 네. 아니면 뭐 그 연말이 비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은 일단 지켜보시고요. 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자, 이분이 이제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국민의힘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냐? 뭐 이제 현역 그 중진 의원 이제 첫 1호 이제 구속이 되겠죠. 네네. 근데 저는 영장은 저는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발부 안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민주화된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영장 그러니까 유죄 무죄는 재판 가서 확인하는 거고 영장은 구속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뭐 범죄 소명인데 범죄 소명은 뭐 특검이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도주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권성동 정도 얼굴이면은 그렇죠. 이제 증거인멸인데 예. 그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나 불체포 특권 뒤에 안 숨는다. 본인이 가서 가표 던졌고 예. 했어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은 뭐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 차원의 피의자 우선의 원칙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꼭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네. 가능성 낮다. 네. 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망 염려는 확실히 없거든요. 그러면은 구속하려면은 범죄의 소명이 확실하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난 돈 안 받았다 하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만한 무슨 계좌 추적이라든지 무슨 찍어놓은 이런 게 영장 담당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가 제출되느냐 거기서 결정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은 이제 정치 현장을 직접 우리 정치 현장에 있잖아요. 예. 이 돈을 주고받는 건 증거가 없어요. 현금이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공여자의 진술의 일관성만 있습니다.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사가 얼마나 믿느냐의 것이기 때문에 예. 권성동 대표는 이게 또 첫 번째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검사 웃어야 경력이- 될지 울어야 될지 이거. 검사 경력 유튜브니까 알겠습니다. 검사 경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끝까지 그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소명을 판사한테 설득할 만한 특검의 그 확실한 뭐 에비던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 물론 이제 그 특검에서는 뭐 이래저래 많이 했고 제가 볼 때 좀 걸리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로 기사가 나오는 게 그 예. 사건 터진 이후에 무슨 전화했잖아요. 보좌관을 통해서 네. 그렇죠. 다른 그렇죠. 뭐 차명폰인가 뭐 대포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건데 예. 이게 좀 걸리긴 하는데 예. 어찌됐든 결론을 봅시다. 결론을 봅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 김은식 교수님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드러난 정황도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법원의 판단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영상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해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이 문제다. 뭐 이러한 것이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번 듣고 이어갑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서열론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비판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임명을 통해서는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라는 점,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된다. 요것을 바탕으로 이제 법원을 겨냥한 것이다. 판사들도 특별한 존재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권력의 사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선출됐어요. 아니면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자리에 보임을 받았어. 예. 그럼 그 권력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은 거 착각하는 게 이제 독재의 시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취임 100일 회견 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이 국민의 발언 조금 톤 다운 된 거예요. 예.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도 자기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 권력의 사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조금 뒤로 물러선 겁니다. 아마 제가 페북에 비판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가 생각해도 할 말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정권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독재에서나 있는 거지 민주주의에는 없는 거예요. 송파병에서 저를 안 뽑고 남인순 의원을 뽑았다고 그래서 4년 동안 남인순 의원이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그 정치적 공격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저 정도로 좀 톤다운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파들이 막 그 조희대를 공격하고 직위원 판사 공격하는 걸 저는 조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의해 뽑힌 권력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희대 찍어갖고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민주화 이후에 대법원장이 그만둔 건요. 그 대법원의 식구들, 그 조직의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한 결과 그 사법파동에 의해서 2명의 대법원장이 물러난 거 외에는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는 자기 재판했다고 뭐 저 사람 우리 뜻과 달리 재판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대법원장 쫓아낸 경우는 독재 국가밖에 없어요.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대표님. 선출된 권력이 최고가 아니란 걸 증명하는 사람이 윤석열 그렇죠. 전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사법 행사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게 결국 삼권 분립에서 나오는데 삼권 분립을 이론적으로 만든 사람이 18세기 몽테스큐인데 그전에는 영국에서는 이권 분립을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권 분립으로는 안 된다. 삼권 분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현명한 제도를 만들고 요게 헌법에 들어간 게 미국 헌법이 처음일 겁니다. 예. 미국이 건국할 때 프랑스가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또 거기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상권 분립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왕으로 가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게 한국 헌법이거든요. 그러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상권 분립의 정신으로
진압하고 수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권 분립을 거의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 주권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국민 주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국민 주권이 나타날 때는 선거입니다. 그죠? 선거라는 객관적 현상이 있고 여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국민 주권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음.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국민 주권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 아닙니까? 헌법.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헌법이 최고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모르죠. 정치적으로는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법을 다루는 데는 뭐 헌법 밑에서 다 복종해야 되니까. 예. 예전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예. 그 무슨 제 기억에 그 탈원전 이야기 갖고 이제 여야 간에 공방했을 때 예. 그때 문재인 쪽의 국회의원인가 장관이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탈원전 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됐다. 국민이 허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친놈이에요. 아니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당시 찍었던 만약 2천만 명 있다 칩시다. 1,000만 명 있다 칩시다. 예. 1,000만 명이 탈원전이 동의해 1,000만 명이 찍어줍니까? 탈원전이랑 공약을 보고 찍은 사람은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마치 국민 모두가 동의했으니까 국민 주권이 제일 이게 정말 저게 경강부회고 궤변입니다. 궤변. 저는 안 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제 정치학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기 잘한 것 같아요. 선출된 권력도 그 권력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거는 좀 왜 이해할 수 있는 그럴까요? 부분은 있죠. 예. 그래, 지기현, 부장판사. 조희대 예. 두 분이 예.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좀 이상한 판단했죠. 그렇죠. 예. 그게 대한 공포감 그때 그걸 악몽으로 여기는 것 같아. 그러면 그죠? 법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돼요. 검찰이. 아, 그 다 사법 절차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기피 신청을 해라. 그 찍어가지고 야 너는 안 돼. 그러면 저 똑같은 이야기 아까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선출 권력과 사법부 시스템 상권 분립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게 윤석열 탄핵이고 윤석열 지금 구속인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윤어게인들은 그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임명 권력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저 8명 임명된 놈들을 쫓아내자고 그러면 우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좀 찍어내자고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걸 수용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반성의 시작점인데 예.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이 저렇게 하면요. 예. 우리 당의 윤어게인이 바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딱 5년 전을 데자뷰에 5년 전의 데자뷰 같아. 5년 전. 5년 전 2020년입니다. 예. 2020년 4월에 압도적으로 총선. 예. 총선에서 이긴 그 1년 동안 한 게 윤석열 몰아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1년 만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죠. 압도적으로 예. 민주당이 패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권을 놓치잖아요. 예. 지금 그런 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보다는 확실하게 다른 게 국민의힘이 지금 소수고. 거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안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며칠 동안 이 한국 언론이 거의 일치단결해가지고 비판을 하대요. 예.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한 발 뺐어요. 그 입법으로 사법부를 완전 없애버리려는 거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하면서 이제 직위원하고 이제 조희대만 속아내려고 하는 건데 저것도 정말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게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거기서 시작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의 노평에서 이제 뭐랄까요 원칙적 공감 발언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논란이 커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상호 수석은 대통령실은 이제 대법원장 거치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 뭐 이런 논평을 통해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우상호 수석을 좀 아는데 예. 586 중에서는 제일 점잖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지금 옆에 두고 있어서 다행이고. 다행이다.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정무수석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말 안 듣고 또 경로만 했으니까 또 문제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 경로하지 말고 정무수석 이야기 좀 귀담아 듣고 우상호 수석이 저렇게 만약에 정리를 했으면 저 길로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독립된 기관인 대법원장 바꾸는 거요. 민주주의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도 한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때는 야당이니까. 야당이 막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막 그래서 주장-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알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해프닝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예. 대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 보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AI로 합성한 사진. 그래가지고 예. 글을 어떻게 썼냐면 차라리 막 시진핑, 김정은식으로 민주당 총재, 대통령, 대법원장 겸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예, 예. 개헌하자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야 이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근데 가지고 명예훼손 운운하니까 북한 같은 일당 독재 국가에서도요. 예. 김정은이가 음. 국무위원장, 예. 당비서, 국방위원장을 해도요. 중앙재판소장은 안 해. 재판소장은 겸직 안 해요. 아. 그건 거기서도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건 당에서 지시하면 다 하는데 뭐하러 그걸 겸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탁 던졌다가 분리하면은 잘 빠지는 맞아요. 그런 기술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연함인지 우상호 수석이 어드바이스를 잘한 건지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잘 싸워서인지 예. 그건 두고 봐야죠. 김근식 교수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선 이후 최고로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엄청 또 반발을 하면서 말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글쎄요, 그 좀 탄핵은 좀 과한 표현 같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 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장을 솎아내고 찍어내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받고 있는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 재판과 관련된 원한이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잘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 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 발표. 그렇죠. 이제 그 안갚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그런 본인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면 그 탄핵감이 맞죠. 근데 그건 확인할 길은 없어요. 이제 그런 그 불안감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 끝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일 수 있다. 예. 그러나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그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제발 내란 특별재판부니 내란 전담재판부니 뭐 조희대 물러나라 이런 식의 겁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으로 갈 텐데요. 극우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체포가 됐고 뭐랄까요. 이 사건으로 또 미국 내 정치적 분열도 있다고 하고 또 하나 또 보수가 뭉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This was the scene that was captured 미국 by 팍스 Fox News a 뉴스죠. little bit earlier on. You can see 찰리 커크 추모 19-year-old as a 현장. man is arrested. So you can see police, Phoenix police there on hand. 예, 꽃과 사진 또 이제 선물을 짓밟은 남성이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면이고 이제 거리에서 시위하는 장면. 런던입니다. 한 약 10만 명이 이제 구구 집회를 하고 있는 영상인데 지금 이제 경찰이 또 출동을 해가지고 또 검거를 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트럼프까지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얹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찰리 커크 씨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맞아요. 예, 대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예,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다만 저 사람이 홀수 부정선거 음모론자, 스탑 더 스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네. 얼마 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또 킨텍스에서 네. 강연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친하고 말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 등장하는 사람들 종합해 보면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다. 그게 중국이 뒤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단합하는 거는 이건 언론 자유를 위반하는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개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 보도하는 걸 가만 보니까 보수 언론은 그런 건 싹 빼버리고 굉장히 훌륭한 보수 운동가가 한 수 가르쳐 왔다는 식으로 지금 예.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완전히 이 사건으로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 맞아 돌아가시면은 추모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그 뒤에는 좌익이 있다. 좌파다. 사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예, 하면서부터 맞아요. 완전히 분열되고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조 사건 하루 전이지. 저 브라질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하면서 쿠데타를 기도했다 해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을 대부분이 징역 27년 3개월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브라질, 한국, 미국 이런 데 다 퍼져가 가지고 이런 분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미국으로 수출된 면이 있거든요. 그게 또 트럼프를 세뇌시켜 가지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을 세뇌시키고 새삼 한국의 정치가 바로 잡히려면은 아니 그걸 떠나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말 끝장내야 되는데 저는요 이건 특검이 수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를 해야 돼요. 계엄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반쪽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 수사를 해가지고 형사처벌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탐한다고 하면 이거 범죄 안 됩니까?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극우화되는 현상이. 예. 저도 이제 정치학 교수로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이 자제의 영역이 있어요. 절제. 예, 절제 영역이 있고 그게 여야 간에 다 공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는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보통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도덕률과 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절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애정 또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선의 명분, 대의 명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사실은 이제 저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막 지나치게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 부익부 빈익이 좀 극단화되고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생계 문제가 좀 커지면서 불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그 불만들이 정치 영역에서는 그동안엔 절제된 그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봉인이 해제된 겁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그게 이제 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도 재밌게 본 책이 미국의 버클리 대학 명예교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도둑맞은 자존심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극우화 현상을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었죠. 힘들어졌죠. 그런데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졌으면 미국 건국의 정신인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하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수치심으로 실패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선동가가 와서 이거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아시안 놈들이 저 멕시칸들이 히스패닉이 흑인 놈들이 성소수자들이 민주당 놈들이 와서 너희들 일자리 뺏어간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야 말도 안 돼. 우리가 다민족 사회고 이민자 중심 나라고 그렇게 건국한 우리 아메리칸인데 그게 말이 되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듣고 보니까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새끼들 잘못이야. 라고 하는 도둑맞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전환을 트럼프가 자극을 한 거예요. 예. 그 공적 영역에서 해서 안 될 것을 자극을 시켜서 봉인돼 있었던 그 절제된 정치의 공동체에 대한 미덕을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반이민 정서예요. 이 찰리 커크의 암살한 사람도 사실은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근반으로 해서 또 증오의 그 부모, 감정이 예. 드러나잖아요. 부모가 예. 공화당 맞아, 공화당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절제 미덕이 깨지는 순간 이게 극단의 투쟁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동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제1 권력자가 선동하면요.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솔리니 히틀러가 선동하니까 유대인들이 작살난 것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선동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일단 작년 선거로서 다 끝나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트럼프가 선동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얼마나 이게 권력자의 선동이 무서우냐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찰리 생각합니다. 커크 같은 경우 저렇게 또 폭력이 행사돼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애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저 애도를 둘러싸고도 애도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간다든지 또 지금 저는 저 런던에 한 15만이 모인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거와 바람이 광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 그 수치심을 어떤 놈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고 하는 그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그거와의 토양이 좀 우리는 다른 게 우리는 반이민 정서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애정과 그 수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계속 출마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자극하고 선동하면 이 선동이 먹히고 예. 먹히면서 강경을 가져오고 극단적인 투쟁들이 계속 서로 상호 강화시키면서 저런 식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세계 정치가 그리고 이 전반적인 세계적 현상이 한 번은 좀 정리돼야 되고 성찰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신앙의 영역이다. 종교의 영역이다. CBS가 잘해라. 아, 그것도 저희가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선동을 누가 잘했냐 하면 요사이는 공화당이 잘해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미네소타에서 현직 하원 의원 부부가 네. 그 총 맞고 둘이가 죽었어요. 그때 손 사람이 반낙태주의자라고. 예. 근데 그거는 크게 보도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정치화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번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는 트럼프가 선동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미국은 총기 소유자가 총기가 4억 자루 아닙니까? 4억 인구보다 많잖아요. 예.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 총이 없으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지. 극우화 되는 이제 그 동기가 되는 게 사실은 극우를 그 바로하게 만드는 토양들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치의 절제 미덕이 이제 봉인됐다는 게 하나 있고 그걸 누군가가 선동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바로하게 만드는 극좌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등장했던 건 공산당 때문이었어요. 히틀러가 등장했던 건 공산당과 노조의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우경화되는 것을 막 부채질 해내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민주당의 개딸들이 윤어게인을 강화시켜주고 윤어게인이 개딸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이 찰리 커크의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이지만 저 죽음을 계기로 또 극단화되는 이 강경 세력들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 주 주말에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의 그 추모식이 있다고 하죠. 트럼프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과연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선동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라커룸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